안녕하세요. 예, 저는 변호인 그리고 강철비 1, 2를 연출한 양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철비 1, 2를 중심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비 1, 2를 만들게 된 제 개인적인 경험은 1993년도에 있었던 이제 북핵 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북핵 위기가 오기 2, 3년 전에 냉전이 종식되는 그 냉전의 종식을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여러 개 나라로 갈라지면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없어지면서 이제 세계는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던 시기였어요. 한국은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과도 수교를 하고 러시아와도 수교를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여권을 가지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국가를 갈 수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번영의 길로 들어섰고 IMF라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발전돼 와서 이제 아시아의 넘버원 국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북한은 우리에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냉전 체제에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했고 냉전이 끝나자 북이 선택한 게 이제 핵이었고 그것이 이제 북핵 위기로 이제 번져서 1993년도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직전까지 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외교 석학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93년도 같은 위기가 좀 더 심해지면 아마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이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은 결국은 저렇게 고립돼서 궁극적으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북한 붕괴론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건 이제 9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북이 핵을 완성할 경우에 대한민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적성국이 핵을 가졌을 때 그 상대편 적성국이 핵을 안 가진 예가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핵이 어떻게 생겼냐면 독일이 핵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죠.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가공할 무기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미국도 부랴부랴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핵을 개발했고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3년 뒤에 이제 소련이 핵을 개발을 합니다. 실질적인 냉전은 제가 볼 때는 소련이 핵을 개발하면서부터였다라고 오히려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사실 이제 미국하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영국도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때 얻었던 일부 정보를 가지고 영국이 핵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역시 이제 미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핵을 갖는데 중국은 사실은 소련 때문에 오히려 핵을 가지게 돼요. 중소 국경 분쟁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긴장관계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핵을 가졌고, 중국이 핵을 가지자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년대, 50년대에 실제로 국경 분쟁으로 거의 전쟁에 유사한 국지전도 있었고요. 인도가 핵을 갖게 되고, 인도가 핵을 갖게 되자 파키스탄도 뭐 사실상 세계 최빈국이었던 파키스탄까지도 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가 있느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 적성국은 거의 핵을 갖는 게 원칙.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교 석학들은 만약에 북이 핵을 완성하면 한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얘기했었고, 네 번째가 이제 북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비핵화 체제 안으로 들어와서 한반도하고 평화 체제를 만든다면 이제 한반도가 번영될 수 있는 우리에겐 가장 바람직한 네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해외 석학들이 90년대 초중반부터 벌써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 이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강철비 1과 2는 이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한번 영화로 담아보자라고 했던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강철비 1에서는 이제 북한의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구테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이제 잠깐 담고 그거로 인한 이제 전쟁 가능성 위기 이런 것들 이제 강철비 1이 좀 담았다 하면 강철비 2는 강철비 1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이제 상호보완적 속편이라고 불러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지를 강철비 2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강철비 1에서는 정우성이란 배우분이 북한군 장교로 나왔는데 어떻게 2편에서는 대통령으로 나오고 1편에서는 외교안보 수석으로 나왔던 곽도원 배우가 어떻게 2편에서는 북한의 이제 구테타를 주도한 호위총국장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일부러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 선택권이 없다. 의외로 이걸 빨리 직시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스스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남과 북이 바뀐다 한들 이제 일부러 강철비 1, 2를 보시면 그 1편에서 북한으로 나오셨던 분이 다 남으로 오셨고요. 2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나오셨던 분이 일부러 다 2편에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남과 북을 일부러 한번 다 바꿔본 거죠. 배역적으로.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중국의 국가안전부 이제 한국 지부장으로 나오는 분은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강철비 1, 2에도 물론 이제 지위는 바뀝니다. 1에서는 국가안전부 이제 한국 지부장으로 나오고 2편에서는 아예 중국 대사로 이제 승진해서 나오시는 거고 그 강철비 1에서 CIA 한국 지부장으로 나오셨던 분은 이제 2편에서 이제 미국 부통령으로 똑같은 배우를 일부러 쓴 게 이제 사실 남과 북이 바뀐다 한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두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어찌됐든 그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역을 일부러 싹 한번 바꿨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철비 2에서 이제 나오시는 배역들에 대한 이제 이름이나 뭐 외모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북한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실제 지도자 이름이 아니고 조선사라는 이름을 일부러 넣었어요. 어쨌든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부르니까 저는 어떤 지금 특정 개인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70년 북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조선의 역사가 압축된 사람이다. 그래서 역사가 압축된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앞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조선사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윌리엄 체프만 스무트예요. 윌리엄 체프만 스무트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일으켰던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 미국의 스무트 상하원의원과 그다음에 홀리 하원의원이 상하원 합동 법안을 냅니다. 그게 이제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건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물품에 관세 50%를 매기는 법이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대공황의 시발이 되었던 법이 아마 이 스무트 홀리법이다라는 얘기고, 이 스무트 홀리법은 미국이 어쨌든 강력한 이제 무역에 대한 경제 제재법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처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대팽창주의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립주의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외교 정책이 미국은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찌 보면 미국이 그동안 표방해왔던 고립주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이 어떤 대통령을 가지고 와서 제가 영화에 넣은 게 아니고 미국이 유구하게 흘러왔던 외교 정책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대표하시는 분의 이름을 이제 적어와서 윌리스 체프만 스무트다라고 이름을 줘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사람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북한의 실제 누구가 아니고 그냥 북한의 70년 역사가 만약에 어떤 한 인물 압축된다면 어떤 캐릭터 나올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약간 농담처럼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무조건 경제성장이라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경제는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소망을 좀 담아서 한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A는 A-이고 B는 B-이고 C는 C-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각각 어찌됐든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름을 좀 짓고 그분들이 이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느라고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강철비 2는 1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1과 정반대되게 다 남북의 배역을 바꿨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나라를 어쨌든 역사성을 대표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강철비 일리를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4가지 시뮬레이션에 또 하나 저한테 영향을 준 책은 사실은 이 책이에요.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장님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레이건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외교안보 쪽 관련된 주요 컨설팅을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훈장 2개를 받으세요. 레이건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각각 하나씩. 그거로 봐서는 단순하게 컨설팅이 아니고 굉장히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이분이 입안하셔서 결국은 이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예정된 전쟁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강대국, 기존의 강대국과 떠오르는 신흥 패권국 간에 어쨌든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약 한 80% 정도가 전쟁으로 귀결되더라. 그러니까 17번 정도에서 16번 정도의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80% 정도는 전쟁으로 귀결됐다.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의 20년 동안 유지했던 미국이 냉전 이후에 미국이 지금 떠오르는 패권국 이제 신흥 강국인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결과로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예정된 전쟁이고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거울처럼 맞닿아 있는 게 사실은 한반도죠. 우리는 이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고 어찌 보면 북한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동맹국이라고 하시는 단 하나의 나라가 북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중 대결의 가장 끝에 창 끝에 있는 나라가 어찌 보면 한반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냉전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무역이라는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마어마한 무역량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예 교류가 단절됐던 미소 대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고 이제 한반도가 거기 딱 붙어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딱 어떻게 고착이 되어서 그 상황이 좀 타개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철비 1, 2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담았고요. 그래서 뭐 약간 장밋빛 미래를 좀 얘기하다기보다 조금 이제 잿빛적인 약간 회색빛의 조금 암울한 얘기도 강철비 1, 2에서는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담아서 만든 게 강철비 1, 2였습니다. 강철비 1, 2에서 1, 2를 만들면서 이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강철비 1, 2에 담았어요. 예전에 뭐 아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40, 50대, 60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는 거의 애국가와 교가하고 거의 맞먹은 수준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통일이 어찌 보면 이제 지상과제처럼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것으로 인식을 하고선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배워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분단이 너무 고착화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너무 이제 분단이라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지도 저도 한 20년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이 시스템도 불편하지 않은 걸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안이해진 면도 저희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70년째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한 위기를 봐도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이제 겪어나가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 하고 놀랄 정도까지 이제 됐고 두 번째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중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북한을 키치화해서 바라보는 성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키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은 냉소적이고 희화화해서 바라보는 시선들 그걸 이제 키치화라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나 장례식 문화가 일종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점잖게 키치를 이제 포장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들 볼일을 보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화장실이 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애도의 마음을 주로 하지 어찌됐든 죽음이라는 것이 장례식을 지배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찌 보면
좋게 포장을 한 게 이제 화장실, 장례식 같은 게 일종의 보면 키치에 이제 그 포장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북은 지금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는 키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꾸로 보자면 이제 남과 북의 평화 체제로 갔을 경우에 우리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 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외교란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북을 바라볼 때도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대상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북한과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 때도 이제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사실상 지금 섬국가하고 똑같잖아요. 해외를 나가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육지에 엄청난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인데도 일본과 비슷하게 섬처럼 대만처럼 일본이나 대만처럼 섬처럼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단박에 한국은 이제 대륙 국가가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의 대결에 의해서 이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들도 다른 형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싸우는 전쟁보다는 최근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이제는 이제 드론과 AI와 이런 이제 유도무기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군대 시스템도 좀 더 현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변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체제나 통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짐 로저스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 뭐 4대 투자 구루라고 투자에 관련된 건 뭐 엄청난 이제 전문가시고 또 실제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 짐 로저스가 여러 번 한국에도 오셨었고 지금 싱가포르에 살면서 지금 어쨌든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평화체제가 구축된 혹은 통일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해외에 있는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자본시장을 이끌었던 분조차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대한민국에 발생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즉 이게 어떤 정서적인 것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을 바라볼 때 정서적으로 바라봤던 시각 또는 키치적으로 냉소적으로 희화해서 바라보는 시각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의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의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을 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거기서부터 평화체제와 그다음에 통일로 갈 수 있는 이제 발걸음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대 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